안녕하세요, 풍무입니다. 와, 오늘 8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오, 벌써 8월의 중간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네요. 지금 6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바람이 선선하게 붑니다. 지금 기온 약 24도 정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 좋음에 나타내고 있고요. 바람이 솔솔 불어가지고 괜찮은 날씨네요. 걷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뭔가 산뜻하네요. 사실 좀 비가 내리고 그 땅이 좀 이렇게 축축하게 젖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대략 괜찮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땀을 식혀주기도 하고 괜찮은 날씨네요.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아침 걷기 이렇게 즐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이렇게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이런 여름의 이런 새벽 공기, 아침 공기를 이렇게 한번 마시면서 잘 하지 못하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좀 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공기도 좀 맑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인체 활동, 뭔가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습관화해서 시작할 때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도록, 이것은 습관이다. 걷는 풍부 이렇게 아침에 꾸준히 걸어온 게 벌써 331일차가 됩니다. 오늘이 8월 14일이죠. 제가 작년 9월 18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하고 한 4일 정도 더 있으면 거의 1년이 되네요. 앞으로 300이 아니죠. 34일만 더 한다면 1주년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달려보겠습니다. 같이 각 지역마다 우리 아침을 여는 이런 활동들을 함께 좀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도 또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활력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진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긴 한데 오히려 구름이 없는 것보다는 걷기는 훨씬 좋은 날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지 이 앞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은 비도 그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이 아침을 즐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 또 영화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휴일이었죠. 토요일날
또 넷플릭스를 돌려봤죠. 그러던 중에 넷플릭스 보면은 지금 컨텐츠 순위가 뜨잖아요. 어떤 컨텐츠, 어떤 드라마를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영화를 즐겨보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일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순위, 새로운 컨텐츠 좀 확인을 해봤죠. 근데 넷플릭스의 새로운 컨텐츠라는 건 100% 신규작, 신작들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이제 좀 흘러간 영화지만 새롭게 이렇게 공개하는, 기존에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 차원에서 새롭게 공개하는 영화들이 신규 컨텐츠, 신작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우리 플랫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다. 그럼 뭐 신작인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좀 영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거꾸로 논란이 되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이제 제시가 되었던 그런 영화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 영화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특히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와, 맞다, 이런 영화가 있었지. 제가 어제 본 영화도 바로 그겁니다.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 선호도 상위권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영화, 바로 레이버데이입니다. 전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게 레이버데이, 이 영화에서 우리말로는 뭐 노동의 날, 그러니까 노동절을 뜻하는 거죠.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노동절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해석을 하면 레이버데이인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건 제가 좋아하는 배우, 할리우드 여배우 중에 거의 제가 좋아하는 배우 순서를 나열하면 거의 한 5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5손가락이요?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배우, 케이트 윈슬렛. 제가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배우를 처음 만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테지만 타이타닉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그런 함께한 열연, 그때 어렸을 때죠. 나이가 20대 때였어요. 그때 타이타닉이 개봉을 언제 했던가요? 대략 한 97년, 98년, 90년대 후반에 했고요. 그때는 둘 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둘 다 20대였죠. 그때부터도 어떤 연기에 대한 그런 열정, 연기의 깊이를 보여줬는데요. 전 이 두 배우가 또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도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잭과 로즈라는, 거기서 극중 이름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잭으로 나왔고요. 일반 서민역이었죠. 어떻게 보면 좀 하층민,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한번 개척해 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청년, 완전히 이제 신대륙에 가가지고요, 자신의 이제 열정을 펼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즈. 로즈는 상류층으로 보입니다. 그죠? 타이타닉에서요. 뭔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제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 틀이 짜여져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타이타닉이라는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침몰할 예정인 그 배 위에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또 어리면서도 젊은 새로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 여성의 역할로 케이트 윈슬렛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저는 와, 이 배우들, 특히 케이트 윈슬렛, 그 이후에도 데이비드 게일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영화죠. 그 다음에 레볼루셔너리 로드, 이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다시 이제 재회를 한 영화죠. 한 10년이 흘러서 타이타닉에서는 이제 헤어진 그 연인을 함께 결혼을 하고 그렇게 부부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타이타닉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관점들, 그게 참 어떤 많은 생각을 요하는, 뼈에 사무치는 어떤 다른 관점들을 또 제시를 하고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아, 특히 또 그 영화가 있었네요. 더 리더라는 영화가 또 있었죠. 그 책을 읽어주는 그 친구와 책을 읽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나치가 점령하던 그 시절에 그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책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또 그런 영화, 그런 연기, 또 깊이 있는 연기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케이트 윈슬렛 특유의 그런 깊이 있고 그런 감성적인 연기가 있어요. 뭔가 꾸미지 않은 그 강렬한 느낌,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뭔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은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두기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영화이다 보니까 그 영화적인 배경, 그 현실들을, 영화적 현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제스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지만 더 좀 과장된 형태의 연기를 한다고나 할까요? 저는 대부분의 배우들, 통상적인 배우들에 의해서는 그런 연기가 좀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 말하자면 그 배우의 현실의 모습과는 연기할 때의 모습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적인 측면만을 넘어서 캐릭터적으로 다른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 현실에서 만약에 그 배우가 실제로 그런 캐릭터라면 그런 과장까지 하게 될까 하는 그런 과장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관적인 제 느낌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케이트 윈슬렛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절제의 표현. 그러니까 케이트 윈슬렛 같은 배우는 자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배역에 있어서요, 오히려 이런 걸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좀 더 뺄까?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뭘 더 여기에 부여를 할까? 뭘 더 집어넣을까? 이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연기의 달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배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로 실력자라면, 정말로 연기의 고수, 진짜로 연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 좋아 연기하면 되는데 뭘 이제 더 뺄까? 물론 감독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명 빼놓을 수가 없죠. 포스터에서 같이 보여지는 그 얼굴, 조시 브롤린. 이 배우는 누구냐?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시카리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시 브롤린 누구냐? 아마도 어벤져스를 꼽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조시 브롤린 얼굴을 딱 봤을 때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중요 출연자들 중에, 중요 캐릭터들 중에 한 사람, 얼굴이 딱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타노스죠. 어벤져스 보면 거의 초창기 이제 어벤져스 그런 세계관을 마무리 짓는 인물로 나오죠. 타노스 역할이요. 거기서도 묵직한 연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 그 시리즈를 재밌게 본 것은 물론 그 히어로들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로다주를 비롯한 그 많은 인물들, 좋은 연기, 그 다음에 좋은 상황들, 그 악역을 맡은 배우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시 브롤린은 그런 캐릭터의 역할을 잘 맡아줬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벤져스보다는 바로 시카리오에서의 그 정부, 그 멕시코 미국 사이에 그런 범죄 집단들을 타도하기 위한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책임자의 역할, 거기서의 연기 엄청나죠.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상남자다. 뭐 어벤져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강력한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의 그 세계관 안에서의 최강자 역할을 했던 그런 조시 브롤린이었는데요. 하여튼간에 이 배우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남자의 이미지, 그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이버데이를 봤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상남자 한 명 등장하겠구만, 대략적인
그 예고편을 보면 탈옥수가 말이죠,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옥수 어떤 계기를 거쳐서 탈옥을 하게 되고 어떤 집안에 발을 들이면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평범한 어떤 이 소재로서 보면은 일종의 장르 영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겠구나,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 이렇게 범죄자가 어떤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인질들을 동화시켜 가지고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선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영화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늘 그렇듯이 영화 자체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관계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측면은 뭐였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협박을 하는 것처럼 그 탈옥수가 말이죠, 어떤 가정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취약했죠. 어머니와 아들, 이제 갓 우리 한국 나이로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 그러니까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집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이제 이미 재혼을 한 상태고요. 집을 떠난 상태고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져 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외딴 집에 이렇게 홀로 사는 거죠. 홀로라기보다는 이 둘이서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소년, 한국 나이로 6학년에 해당하는 이 소년, 중학교 갈 나이에 해당되는 이 소년은 이제 갓 사춘기를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거죠. 이 어머니의 역할을 바로 케이트 윈슬렛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탈옥수, 뭔가 능수능란합니다. 뭔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철저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은 제약으로 다가오거든요. 와, 이런 사람이 설정돼 있구나.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요리조리 요리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처음에. 하지만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펼쳐지는 사실들. 사실은 이 탈옥수, 조시 브롤린입니다. 이 상남자 아저씨가 사실은 비슷하게 케이트 윈슬렛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 슬픔들, 그에 못지않은 자신의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슬픔들을 겪고 있는,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잘 이렇게 가꾸기를 바래왔지만 그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타의에 의해서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고 지금은 탈옥을 하게 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접근 방식, 특히 조시 브롤린이 이 가족에게, 이 어머니와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뭔가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감정선을 건드린다고나 할까요? 전 딱 처음 봤을 때 이것은 주요섭의, 한국의 작가죠.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미국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긴 이 네이버 데이의 감독도 말이죠, 과거에요. 저도 이 영화도 좀 우연히 봤던 것 같은데요. 조지 클루니가 출연하는 인디 에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대략 한 2010년대 초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전문가거든요. 조지 클루니가 그렇게 나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출장이 잦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비행기 안에서 어떤 공항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막 일어나는 동기부여 전문가임에도 자기가 그 안에서 또 뭔가 이제 새로운 현실을 이제 겪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종의 좀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좀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과정. 제가 이 영화를 본 지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그 줄거리는 다른 생각은 나진 않긴 하지만 약간 그런 류의, 그러니까 사람 간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또 집중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제이슨 라이트만 감독이죠. 이 감독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감독이 아닌데 70년대 한 후반생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 간의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시 브롤린과 이 가족, 케이트 윈슬렛 가족이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처음 들어왔을 때 당연히 조시 브롤린은 이 가족을 다치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옥수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탈옥수를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내버려두면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가족을 묶습니다. 끈으로 묶어요. 의자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묶어 놓으려고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이런 행위를 했으니 겁박하기 위해서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은 이렇게 한 거고 따라서 당신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자 또 갈릴레오 시리즈 영화로 제작된 일본 영화 원작입니다.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를 했어요. 유승범 주연의 바로 용의자 X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치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여기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끈으로 묶였다 라는 사실이 경찰한테 알려지게 되면 거꾸로 그거를 거짓말을 통해서 경찰을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피해자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좀 섬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 가족을, 이 어머니와 아들을 괴롭힐 의도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방법, 요리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자신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남자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묶여있는 그 어머니한테, 케이트 윈슬렛한테
음식을 입에 가져가서 먹이죠. 그럼 잘 받아 먹습니다. 요리의 강점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 찌들어 있고, 와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되뇌이면서 되풀이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의 맛, 새로운 요리, 그리고 심지어 이게 너무 맛있어. 일단 그렇게 이제 접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부감을 이제 점점 이렇게 줄여 나가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후부터는 이제 조시 브롤린 몸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몸을 조금 회복하면서 다음 날부터는 이 가족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1980년대로 이렇게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성이 하는 일하고 여성이 하는 일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좀 구분이 됐었을 당시죠. 그러니까 집안일 중에서도 뭔가 집에 이제 어떤 특정 공간을 이렇게 좀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쉽게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친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정비를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보는 그겁니다. 이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요리, 음식을 만드는 이 장면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 영화에서의 하나의 기폭제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 요리를 매기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이어가지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는 거죠. 이웃에서, 이것도 여기서도 약간 중요한 장면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난데없이 이웃에서 방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암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큰 이야기 줄기에서, 흐름에서요, 중요하게 부각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옆집 아저씨 온 거예요. 무슨 일 없냐 이러고, 탈옥수가 있다는 그런 뉴스 들었냐 물어보고, 그때 조시 브롤린과 케이트 윈슬렛은 벽 뒤에 숨어 있고, 이 아들이 그 아저씨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접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 손에 들려있는 복숭아가 너무나도 익은 나머지 그 복숭아를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복숭아 많다 이거 먹어라 이랬을 때, 받아들었을 때 그 아저씨를 보낸 다음에 뭐 이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긴 한데 이걸 다 먹기 전에 버려야 되겠고, 근데 버리지 않게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숭아 파이를 이제 제작하는, 이 조시 브롤린이라는 남자는 이 역에서 프랭크라는 인물이죠. 이 탈옥수는 정말로 자신이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어떤 자상함, 대단히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숭아 파이 만드는 방법을 이 가족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되는데요.
복숭아 파이에 복숭아를 깎아 집어넣고 그 안에서 반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반죽이라고 하나요? 하여튼간에 오물로 손으로 이제 오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식구들 2명과 프랭크 3사람의 손이 함께 들어가서 서로의 손을 이렇게 어루만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영화에서 말이죠, 가족이란 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관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관계, 그냥 생겨났기 때문에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관계란 거는 사실 실제 혈연 관계, 혈연을 통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닌 거고요. 가족일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고, 거꾸로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족보다도 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감독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울려 퍼지는 느낌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복숭아 파이를 만들고 나서는 거꾸로 이 가족들도 프랭크라는 남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같은 가족으로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들과는 야구를 한다든지, 공 던지고 받는 놀이, 그 다음에 공을 던지고 배트로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치는 장면이라든지, 서로 포지션을 정해서 이렇게 야구 게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어머니와는 케이트 윈슬렛이 이 역에서 아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가수 아델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아델과 함께 아델이 좋아하는 춤을 추는 장면,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춤을 배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야구의 상징성, 그 다음에 그 춤의 상징성,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적인 존재, 기존의 아버지, 집을 나간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새롭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이제 가지고 있던 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상대방의 어떤 꿈,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그 생각이 자신에게도 즐거운 일이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자신의 집 나간 남편이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기 마련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건 레이버데이, 지금 이런 영화의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이 바로 레이버데이, 노동절, 주말을 낀 노동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제 암시가 되는 부분이죠. 과연 이 사람들의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는 영화를 보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그리고 거꾸로 그 불안감을 감독이 다른 반전 처리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보게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예, 어떻게 상대방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간의 어떤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느냐 하는 이 특유의 그런 공기들이 흐르는 그런 영화였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의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죠.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이 소년의 시선을 좀 많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거 꼭 한번 관람을 하시기를 강추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은 좀 오래 걸었네요.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7시 14분 됐고요. 건능풍부 아침 방송, 일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항상 좀 이런 날씨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각별히 대비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